자, 통신과 인터넷 제2강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 교환 방식. 이 데이터 교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회선 교환, 메시지 교환, 패킷 교환. 이 패킷 교환은 내부적으로 다시 이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각 방식에 대한 특징이 출력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선 교환은 우리 기존 음성 전화망 방식의 원리를 회선 교환이라 그러고, 두 번째 메시지 교환하고 이 패킷 교환은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중에 이렇게 축적되는 방식인데, 이 메시지 교환하고 패킷 교환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메시지를 분할하느냐 분할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입니다. 데이터가 저장되는 것은 같은 원리지만 그 데이터가 단편화되지 않고 저장되었다가 전송되는 원리가 바로 이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면은, 이 패킷 교환 방식은 메시지가 작게 분할되어서 전송되는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해서 시험에는 주로 이 패킷 교환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죠. 그래서 이 패킷 교환은 내부적으로 가상 회선 방식과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나눠집니다.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야기했듯이 이 회선 교환 방식은 기존의 음성 전화망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전화하고 지금도 뭐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지금 이 스마트폰의 전화 원리는 이 회선 교환 원리하고는 다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하나의 어떤 컴퓨터죠. 그래서 전화기하고는 좀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선 교환은 옛날에 우리가 음성 전화망 그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호흡 설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거 보면 혹시 시험에 놓으면은 이 회선 교환 방식은 접속하는 자체는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린다 이렇게 놓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벨이 울리기까지 5초가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스마트폰도 여러분들이 제가 테스트 해 봤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하고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서 딱 누르면 누르자마자 한 1초 내로 신호가 울리기도 하는데, 또 어떤 경우는 3초, 5초 이렇게 걸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 이 전화가 올 줄 모르는 상태이죠. 해서 스마트폰 자체에서 한 5초 간격으로 이걸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연의 일치로 체크했는 시점에 딱 매치가 되면은 멀리서 신호를 딱 누르자마자 뭐 한 1초 내로 바로 그 상대방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2초가 걸릴 수도 있고 3초, 5초 이렇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옛날에 이 장거리 국제전화 이런 경우는 접속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해서 우리가 이 회선 교환 방식은 접속하는 시간은 비교적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은 그냥 간단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도중에 그 전달되는 도중에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환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환기에 저장된 상태로 있다가 다시 이렇게 이동되는 원리가 메시지 교환의 원리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패킷 교환 방식에서 이 가상 회선 방식하고 데이터그램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여기 전체적인 설명은 되어 있는데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AB 두 사람이 통신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것은 이 AB 두 사람 사이에 수도 없는 경로 이렇게 길이 있겠죠. 그걸 제가 이렇게 그냥 둥근 원안에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전송 데이터가 뭐 잘 있나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전송 데이터를 이렇게 단편화를 합니다. 단편화를 했을 때 우리가 주로 이거 패킷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인터넷에서 흐르는 데이터를 통상적으로 패킷 또는 트래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패킷으로 이렇게 단편화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러면 A가 B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세 개의 패킷 1번, 2번, 3번을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 먼저 이 가상 회선 방식은 미리 이렇게 가상 경로를 만든다. 예를 들어 여기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이게 가상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단편화된 P1, P2, P3 이 세 개의 패킷을 모두 보내는 원리. 이게 바로 가상 회선 방식.
그러면 데이터그램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그램 방식은 P1은 이 첫 번째 경로로 갔다면은 P2는 이렇게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데이터그램 방식이 됩니다. 그럼 P2는 이렇게 갔다면 P3는 어떻게 갈까요? 또 다른 경로로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곳을 가다가 못 가면은 다른 경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 해서 융통성이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패킷 교환 방식은 시험에는 가상해석 방식, 데이터그램 방식 구분하지 않고 주로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많이 출제됩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것은 한번 좀 읽어보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상해석 방식은 가상의 경로를 하나 미리 선정해서 그 가상의 경로를 통해서 모든 패킷을 보내는 원리라면은 데이터그램 방식은 각 패킷이 별도의 경로를 통해서 전송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B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가상해석 방식은 차례대로 P1, P2, P3 순으로 보내니까 도착 순서가 차례대로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그램 방식은 별도의 경로로 가다 보니까 P1, P2, P3 순으로 보냈지만 도착 순서는 어떻게 P1, P3, P2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다르게 도착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의 순서 P1, P2, P3 순으로 재조립을 해야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프로토콜 기능에서 뒤에서 다룹니다. 순서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는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보낼 때 데이터가 크면은 한꺼번에 다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작게 단편화를 합니다. 세분화, 단편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각 층마다 필요시 단편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단편화를 한 경우는 자기가 단편화한 것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재조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뒤에서 OSI 7계층 다룰 때 노는데, 이 순서화는 어느 층에서 하느냐 그러면 전송층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지금 이해 못해도 됩니다.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하나 풀어봅니다. 문제 7번 데이터 통신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강대역 해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용어 하나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강역 이런 용어가 있고 강대역 이런 용어가 있는데, 강역은 넓은 영역, 우리가 완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강대역은 사람들이 강역하고 강대역 비슷하니까 그냥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 다릅니다. 이 강대역은 대역이 넓다라는 뜻입니다. 주파수 대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TV 이런 선전에 보면 브로드밴드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걸 우리가 강대역, 그러니까 주파수 대역을 넓게 써서 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내용을 읽어보면은 바로 앞에서 배운 이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 명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공유도 할 수 있고 전송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전송 방식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데, 우리가 전송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으로 설명을 하고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그림에 있듯이 순돌이가 한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순돌이 친구인 순이가 미국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럴 때 순돌이가 잘 있나 이렇게 채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잘 있나 이렇게 메시지가 화면에 놓으면은 역시 미국에 있는 순위 화면에도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잘 있나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놓을 수 있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과 속도 등 여러 가지 약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전송되는 데이터가 여기서는 잘 있나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썼지만, 전송되는 데이터는 간단한 데이터도 있지만 어떤 영화 같은 어떻게 될까요? 큰 데이터도 있겠죠. 그랬을 때 5기가 이렇게 큰 데이터를 과연
어떻게 전송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통신에서는 전송하는 그 약속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 약속된 원리에 의해서 전송을 하고 그 원리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한국에 있는 컴퓨터하고 미국에 있는 컴퓨터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전혀 연관이 없죠. 그럼 우리가 전혀 연관이 없는 상태에 있는 컴퓨터끼리 갑자기 잘 있나 이렇게 넣었을 때 상대방이 컴퓨터에 잘 있나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이 동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전산에서는 이 동기화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동기화가 뭔지 잠깐 짚어봅니다.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식, 비동기식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동기화 부분은 크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기화는 여러분들이 그 뭐 수영 같은 거 보면 똑같이 춤을 추지 않습니까? 잘 알죠? 일치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떤 시간 이런 걸 맞추는 것이라면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뭐냐? 형태나 속성을 일치시키는 건데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순돌이가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하고 미국에 있는 순이가 사용하는 채팅 프로그램은 전혀 다른 종류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순돌이는 뭐 그래픽 윈도우 환경을 사용할 수도 있고 미국에 있는 순이는 뭐 텍스트 환경을 사용하고 그 모양 자체는 다르겠지만 글자 잘 있나는 어떻게 될까요? 같은 형태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형태, 속성을 일치시키는 그런 걸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동기화라고 합니다. 제가 가끔 질문을 받는데 동기화 그러면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기화를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냐?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위한 것이 됩니다. 아래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있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상대방이 잘 못 있나 이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상태를 일치시켜서 예측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리, 컴퓨터에서 그 원리를 뭐라 그런다고? 동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컴퓨터 일에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동기화가 되도록 이 동기화 자체도 그 설계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동기화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 전송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전송 방식 거기에 동기 방식이 있고 비동기 방식이 있는데 먼저 동기 방식을 다뤄보면은 이 동기 방식은 서로 이렇게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대량의 데이터를 예를 들어 한국에서 미국까지 한꺼번에 왕창 보낼 때 쓰는 방식이 바로 동기식 전송 방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래 보면은 동기식 전송 방식은 데이터를 보낼 내용을 이렇게 블럭으로 묶어서 보내는데 이 블럭으로 묶을 때 문자 단위로 묶는 것은 문자 지향, 비트 단위로 묶는 것은 비트 지향이라고 합니다.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식 전송은 이 문자 지향 동기식 전송이 대표적으로 이런 아스키 문자로 구성된 파일 전송이라면은 비트 지향 동기식 전송 방식은 HDLC라고 있는데 이것도 필요하면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옛날에는 좀 출제가 됐는데 요사이는 뭐 그다지 출제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보낼 데이터가 많을 때 그 데이터를 이렇게 블럭으로 묶는다 이거죠. 그 묶을 때 어떻게 묶느냐? 비트 단위로 묶느냐? 문자 단위로 묶느냐? 그거에 따라서 문자 지향, 비트 지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동기식 전송 방식에서 블럭은 보낼 데이터만 있어서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동기 문자라든가 제어 문자가 이렇게 앞뒤로 포함되는데 앞에 있는 예를 들어 싱크로나이즈 동기화시킨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동기 문자라고 하는데 이런 동기 문자가 바로 앞부분 이렇게 뒷부분에 들어갑니다. 여기 동기 문자에 대한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C는 바로 블록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면 ETX는 끝을 나타내는 것이고 STX는 뭐냐? 전송 개시를 나타내는 문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동기식 전송 방식은
두 사람이 어떤 시간을 일치시킨다. 그래서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뎀이 필요하다라고 했죠. 이런 모뎀이 타이밍,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동기화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동기식 전송 방식은 소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양, 대량의 자료를 보내는데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를 받을 그릇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그걸 버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기식 방식에서는 이 반드시 버퍼가 있어야 한다. 시험에 출제되면 이런 내용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제되면은. 자, 그러면 동기식 전송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비동기식 전송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잠깐 이야기하면, 앞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는 예측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기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식 방식의 전송이 올바른 것이지, 어떻게 비동기식 형태나 속성을 일치 안 한다는 뜻이 되겠죠. 어떻게 비동기식 전송이 성립하느냐? 결론적으로 이 비동기식 전송은 내부적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비동기식이라고 해서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시험에서 비동기식 전송에서 동기화가 없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동기식 전송 방식은 왜 비동기식 전송 방식이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비동기식 전송 방식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키보드에서 문자 입력하는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화면에 A가 찍히고 B를 누르면 B가 화면에 찍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비동기식 전송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동기식 전송 방식은 한꺼번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소량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쓰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저속 전송에 사용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키보드에서 A를 누르면 A가, B를 누르면 B가 찍힐까요? 먼저 컴퓨터에서 키보드하고 그 키보드 안에 들어있는 CPU 있겠죠. 본체는 서로 동기화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람도 이렇게 되죠. 서울에서 예를 들어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이렇게 집에 같이 있다가 아들이 예를 들어 제주도로 놀러 갔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서울에서 아버지 나름대로 일을 하고 아들은 제주도 가서 놀러 가서 나름대로 구경하고 다닙니다. 서로 전혀 연관이 없죠.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비동기 상태에 있다라고 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컴퓨터에서는 키보드하고 CPU는 전혀 동기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A가 입력될지 언제 B가 입력될지 CPU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A를 턱 입력하니까 어떻게 갑자기 화면에 A가 턱 나타나고 또 뭐 1초 후 또는 10초 후에 언제 또 B가 입력될지 모르죠. 또 탁 B가 들어온 화면에 어떻게 딱 B가 나타나느냐, 그 원리를 설명해 놓은 그림이 바로 지금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0과 1에 해당하는 비트 열이 쭉 컴퓨터 내부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선로 상태가 이렇게 뚝 떨어지면 1에서 0으로, 그러면 감지를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스타트 비트, 시작 비트라 그럽니다. 이 하나의 비트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그 아스키 코드를 쓰는 논리라면 아스키 코드는 지금 8비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가 코드 값이 65고 이걸 이진수로 고치면 01, 000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A를 딱 누르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선로 상태가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약속된 몇 비트, 이렇게 8비트를 샘플링 합니다. 그러면 이 8비트를 샘플링 해보니까 그게 뭐냐, 대문자 A가 더라 이거죠. 그러면 화면에 A가 찍힙니다. 그러면 A를 누르고 나면은 다시 선로 상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렇게 휴지 상태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원리로 B가 딱 입력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같은 원리에 의해서 8비트를 채취해서 화면에 B를 출력해 주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동기식 전송에서 비동기라는 말은 뭐냐? 지금 설명했듯이 문자 A,
문자 B 이게 바로 바이트가 되겠죠. 바이트 수준에서는 비동기다 이거죠. 해서 비동기 데이터 전송 방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피터열은 어떻게 될까요? 일정하게 발생이 될 수 있겠죠. 동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송 방식에서 이름을 동기식, 비동기식 이렇게 붙였지만 컴퓨터는 동기가 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상태 예측을 할 수 없겠죠. 어떤 원리에 의해서든지 내부적으로 동기화는 되고 있습니다. 단지 구분만 동기식이다, 비동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동기식은 대량의 데이터를, 비동기식은 소량을 보낼 때 쓰는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송 방식을 좀 살펴보면 단방향, 양방향 이런 내용도 옛날에는 많이 출제되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출제되지 않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갖고서 떠들고 있죠. 이거는 바로 단방향 심플렉스가 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송신 측이 수신 측에서 보내는 걸로 끝이죠. 그래서 뭐 학성기라든지 라디오 이런 거는 뭘까요? 단방향 전송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 내용을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양방향 데이터 전송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전기하고 전화기가 되는데, 이 무전기는 반이중이라고 하고 전화기는 뭐냐 전이중 방식이라고 합니다. 차이점은 동시에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한 건 전이중이고, 양방향으로 전송이 가능하지만 한쪽에서 보낼 때는 다른 쪽에서는 일단 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전기 사용하는 거 보면 경찰관들이 뭔가 눌렀다 뗐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한쪽에서 보낼 때는 다른 쪽에서는 보내지 못하는 원리입니다. 참고하시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그래서 문제 10번을 한번 풀어봅니다. 문제 10번 내용은 전송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 3, 4 내용을 읽어보면은 3번 비동기식 전송은 반드시 버퍼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반드시 버퍼가 필요한 것은 무슨 방식이라고? 동기식 전송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물론 비동기식 전송 원리도 버퍼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량으로 보내기 때문에 반드시 버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 우리가 키보드 ABCD 누르면 이게 내부적으로 키보드 버퍼에 데이터가 들어갔다가 화면에 찍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론에서 시험에서 동기식 비동기식 이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버퍼가 필요한 원리는 동기식이고, 비동기식 원리에서는 반드시 버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송 매체, 물론 이 전송 매체도 시험에서 출제된 적은 있는데 요즘은 거의 출제되지 않지만 내용은 알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럼 우리가 전송 매체는 전화선 같이 눈에 보이죠. 이런 걸 유선 매체라고 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이런 걸 무선 매체라고 하는데, 이런 무선 매체는 공기뿐만 아니라 진공이나 이런 바닷물, 해수도 뭐라고 한다고? 무선 매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무선 매체 이야기했듯이 살펴보면은 이 무선 매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자연에는 전자기파라고 해서 뭐 가시광선, 뭐 엑스선, 감마선 이런 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많이 돌아다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냐 하면은 라디오파하고 마이크로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 이렇게 옛날 시골 같은데 고치는 걸 전파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전파라 하니까 전파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라디오파하고 이 마이크로파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라디오파는 다방향성이라면은 마이크로파는 단방향입니다. 우리가 옥상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접시형 형태로 안테나가 되어 있죠. 반드시 그 접시 안테나 초점을 맞춰야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죠. 그 차이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선 매체 이렇게 살펴보고, 유선 매체는 크게 트위스트 이렇게 꼬아 놨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전화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꼬아져 있죠. 이렇게 많이 꼬을수록 제품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선이 이렇게 있을 때 장애가 한쪽에서 발생될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꼬우지 않으면 물론 가까운 거리지만
한쪽 방향에서 어떤 장애가 있었을 때 꼬아진 상태가 아닐 때는 한쪽이 더 많은 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장애를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잡음 같은 게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 왜 이렇게 꼬아 놓느냐 이거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구리선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옛날에 뭐 TV 같은 뒤에 이렇게 구리선에서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쭉 꼽는 걸 봤죠. 이걸 우리는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즘 많이 사용되는 게 바로 강 케이블이 되겠죠. 우리가 강섬유, 이 강섬유는 유리로 만든다고 하는데, 유리는 모래에서 채취하죠. 유리나 뭐로 이런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강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강 케이블의 내부 구조는 바로 이렇게 크게 세 개, 피복이 있고 클레드가 있고 뭐 코어, 물론 이런 것도 옛날에 시험에 놓은 적이 있는데 요즘은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이 코어하고 클레드 차이는 빛 굴절률 차이로 해서 빛이 바깥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강 케이블 모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강 케이블은 주로 어떤 곳에 쓰이느냐.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선을 설치할 때 그 옥상 위에 이렇게 설치하면 막 비가 오고 이러면 번개가 치고 하죠. 그러면 어떤 장애를 받을 수 있는데 구리선은, 근데 이 강 케이블을 이용하면은 번개가 치도 장애가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는 바로 이 강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할 수 있다. 그런 걸 우리가 여기서 백본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